불운하게도 우리에게는 수렵 채집인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거의 없다. 고대 공유 공동체와 영원한 일부 일처제, 학파 간의 논쟁은 빈약한 증거를 토대로 한다. 수렵 채집 시절의 문자 기록은 당연히 업건이와 고고학적 증거라고 해봐야 주로 화석화된 뼈와 석기 따위다. 나무나 대나무, 가죽처럼 좀 더 썩기 쉬운 재료로 만든 인공물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살아남았다. 우리가 농경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석기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고고학적 편향 탓에 생긴 오해다. 석기시대는 목기시대로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이 쓰던 도구는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인공물로 고대 수렵 채집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일에는 문제가 많다. 고대인들과 그 후손인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 사람들 사이에 확연한 차이 중 하나는 고대 수렵 채집인들에게는 인공물이 극히 드물었고, 인공물이 고대 수렵 채집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대단치 않았다는 점이다. 이 풍요로운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구성원은 평생 살면서 수백만 개의 인공물을 갖게 된다. 자동차, 집, 일회용 기저귀, 종이로 된 우유팩, 우리의 활동, 신념, 심지어 감정은 거의 모두 우리가 직접 만든 물건들의 영향을 받는다. 가령 우리의 식습관은 숟가락과 잔에서 유전공학 연구실과 거대한 대항성까지 넋이 나갈 만큼 다양한 물건들의 영향을 받는다. 놀이를 할 때는 플라스틱 카드에서 10만 석짜리 경기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장난감을 이용한다. 낭만적이고 성적인 관계에는 반지, 침대, 좋은 옷, 섹시한 속옷, 콘돔, 고급 레스토랑, 싸구려 모텔, 공항 라운지, 결혼식장, 출장, 외식업체 등이 따른다. 종교는 고딕 성당, 무슬림의 모스크, 힌두교의 아시람, 토라 두루머니, 티베트의 정경기, 성직자들의 검은색 옷, 양초, 향초, 향료, 크리스마스 트리, 유대인의 경단, 묘비, 황금 성상 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신성함을 안긴다. 우리는 이사갈 때가 되어야 비로소 여기저기 우리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된다. 수렵 채집인들은 매달 매주, 심지어 매일 집을 옮겼다. 가진 것을 모두 등에 짊어지고 말이다. 이삿짐 센터도 집마차도 짐을 운반할 가축도 없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가지고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신적, 종교적, 감정적 삶의 태반은 인공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뤄졌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지금부터 10만 년 후의 고고학자는 모스크의 잔해에서 발굴한 수많은 물건을 토대로 무슬림의 신앙과 관습을 나타내는 타당한 그림을 끼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고대 수렵 채집인의 신앙과 의식을 이해하려면 난처하기만 하다. 이것은 미래의 역사학자가 21세기 미국 10대의 사회적 행태를 재래식 우편물만 가지고 그려야 할 때 처할 딜레마와 거의 비슷하다. 그때는 전화 통화 내용, 이메일, 블로그, 텍스트 메시지는 전혀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물에 의존하면 고대 수렵 채집인의 삶을 왜곡하게 된다. 이 문제는 시정하는 방법 중, 이 문제를 시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대의 수렵 채집인 사회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들 사회는 인류학적 방법으로 직접 연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대 수렵 채집 사회로 고대 수렵 채집 사회를 추론할 때는 몇 가지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현대까지 살아남은 모든 수렵 채집 사회는 이웃산 농경 및 산업 사회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수십만 년 전에도 그러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둘째, 오늘날 수렵 채집 사회가 살아남은 지역은 주로 기후가 거칠고 땅이 황량하며 농사에 적당치 않은 곳이다.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극단적 환경에 적응한 사회를 보고 양쯔강 유역처럼 비옥한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될 여지가 매우 크다. 특히 칼라하리 사막 같은 곳의 인구 밀도는 양쯔강 유역보다 훨씬 더 낮다. 이것은 인간 무리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무리들 간의 관계에 대한 핵심 질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셋째, 이 수려 채집 사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 사회가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크다. 호주에 정착한 최초의 유럽인이 목격했던 원주민 사회의 엄청난 다양성이 좋은 예다. 영국인이 정복하기 직전 이 대륙에는
200에서 600개 부족에 속한 30만에서 70만 명이 살았는데 각 부족은 또한 여러 개의 세부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개별 부족은 고유한 언어, 종교, 규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호주 남부의 애들레이드에 해당하는 지역 주변에 살던 여러 일족들은 자신들이 부계로 계승된다고 여겼다. 이들 일족은 엄격히 영토만을 근거로 삼아서 더 큰 부족으로 뭉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주 북부에 살던 일부 부족은 모계 쪽의 계보를 더욱 중시했고 한 사람이 어느 부족에 속하는지는 영토가 아니라 토템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고대 수려 채집민들 사이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 농업혁명 전에 지구에 살고 있던 500만에서 800만 명의 수렵 채집민은 수천 개의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수천 개의 개별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리고 이것은 인지혁명의 주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었다. 픽션이 등장한 덕분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동일한 생태적 조건 하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매우 다른 상상의 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 서로 다른 상상의 실체들은 서로 다른 규범과 가치로 모습을 드러냈다.